예,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보기 직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핵심적인 내용들만 요약해서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장에 프로세스 흐름 분석하고 설비 배치에 관련된 것들 요거 쭉 나오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 크게 그냥 저기 중요한 내용들이 없어요. 일반적인 내용들이 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여러분들 6장 앞에 지금 제가 페이지 넘겨가고 있으니까 한 번씩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어, 내용들을 좀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가볍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 6장 아파 파트. 중요한 파트가 있죠. 중요한 파트. 그래서 중요한 파트가 바로 설비 배치의 유형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설비 배치의 유형 파트는 우리가 이제 별도로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6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리는 게 이제 뭐냐면 설비 배치의 유형이에요. 그래서 책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설비 배치의 유형에서 봤더니 공정별 배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품별 배치가 있네요. 이게 그래서 요거에 관련돼 가지고 일단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쭉 해서 먼저 보면 123페이지 교재를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슬라이더에 이제 이 화이트보드를 좀 띄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6장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6장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제 여기서 배치예요. 이제 시스템에 대한 배치, 레이아웃에 대한 것들을 배우는데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공정별 배치에 대한 것들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공정별 배치. 그래서 공정별 배치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 이게 니은자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니은자 그림. 이게 여기가 공정별 배치죠. 커스터마이징 레벨이고 이게 높고 낮고 여긴 생산 스케일이 크고 여긴 작고 하면 여기가 바로 공정별 배치입니다. 공정별 배치. 이게 주문형 프로세스고. 그러니까 여기서 공정별 배치는 주로 어떤 걸 대상으로 잡는 거예요? 우리 잡시업에 관련된 것들하고 이제 배치 요런 것들. 요 주문형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이런 형태의 특징이 바로 이 공정별 배치입니다. 그래서 공정별 배치의 기본적인 특징은 바로 뭐냐면 최적 설비 배치안 최적 설비 배치안을 결정하는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최적 설비 배치안을 결정하는 문제 우리 여러분들 이 블록 계산하는 거 여러분들 해봤죠? 그죠? 블록 계산하는 거. 그 블록 계산하는 거 뒤에 좀 나오니까 그때 또 다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돼요? 제품별 배치가 되겠죠? 제품별 배치에서는 이제 바로 뭐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여기에 제품별 배치입니다. 대량 생산 방법이죠. 라인 프로세스에 관련된 것들. 이게 그래서 제품별 배치에서는 주로 어떠한 것이 관리 이슈가 되냐면 여기가 라인을 어떻게 되냐 균형화시키는 거. 라인을 균형화시키는 흐름 속도를 균형화시킨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A가 시간당 100개 만들고 B가 시간당 50개 만들고 C가 시간당 어 여기서 다시 얘를 뭐 120개 이렇게 나면 실제로 아웃풋 나가는 거는 이제 어떤 형태가 나가냐면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나면 실제 산출되는 시간당 아웃풋 양은 실제로 50개씩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라인 균형화가 안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얘를 어떻게 된다? 100개 이상으로 얘를 확장시켜 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다가 100개씩 오다가 50개로. 50개를 뚫어지고 여기서 C 공정이 A 공정, 그 다음에 B 공정, 여기 C 공정이 이렇게 늘어지지가 않죠. 그죠? B 공정 이후는 다 어떻게 돼요? 50개씩 나가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형태의 공정별 배치와 제품별 배치에 대한 특징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 잘 정리해야 된다. 이게 공정별 배치의 특징, 제품별 배치의 특징. 이게 그래서 여기에도 뭐 공정별 배치의 장점 여기 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 여기에 124페이지에 이제 공정별 배치의 장단점 여기가 장단점 이렇게 잘 나와 있네요. 이게 그래서 공정별 배치
12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제품별 배치는 어떻게 됩니까? 대량 생산하는 방법이죠. 여기서. 그래서 제품별 배치 같은 특징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즉 지금 125페이지 제품별 배치는 125페이지에서 그 뒷페이지 또 연결되죠. 이게 그래서 126페이지까지 126페이지에 공정별 배치의 장단점, 그다음에 제품별 배치의 장단점 이렇게 정리가 돼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6장에서는 요 배치에 관련된 것들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게 그다음에 프로젝트 배치 이것들은 주문용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배치가 아니죠. 그래서 요 두 가지 배치만 주로 머릿속에 숙지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니은자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요게 공정별 배치가 되고 여기가 제품별 배치가 되죠. 그럼 가운데 하이브리드 배치가 어떻게 돼요? 여기 나오는 게 요게 셀룰러 배치입니다. 셀룰러 이게 그래서 하이브리드 프로세스에서 나왔던 이 특징이 바로 셀룰러 배치. 그래서 이 셀룰러 배치의 제조 셀에 대한 특성 같은 것들도 잘 머릿속에 알아둔다. 그래서 여기가 뭐가 있죠? 여기가 도요다의 여기 이 하이브리드 프로세스를 부르는 말이 되게 많아요. 그죠? 도요다의 TPS 그다음에 GT셀 그룹 테크놀로지에 의한 GT셀 여기서 그다음에 이런 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이제 셀룰러 방식에 관련된 것들이고 그래서 여기도 만약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도 여기가 셀룰러 방식이 잘 나오니까 요거도 반드시 여러분들 머리에 숙지하면 좋겠다. 요것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반드시 요거는 세 가지는 숙지한다. 그래서 뒤에 이제 배치 방법에 대한 것들 이제 쭉 나오고 서비스 설비 배치 나와요. 쭉 이런 것들 어떻게 되냐? 우리 쭉 다 넘어갈 거다. 이런 것들 서비스 배치는 쭉 해서 공조 보론에서 설비 배치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우리 이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자료가 있어요. 그죠? 나눠준 자료를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비 배치 추가 자료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요 강의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비 배치 추가 자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화면을 지금 공유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설비 배치. 그래서 이렇게 라인 프로세스 요게 바로 뭐예요? 이게 공정별 배치죠. 프로세스 레이아웃이에요. 요게 바로 공정별 배치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프로세스 레이아웃. 그죠? 프로세스 레이아웃. 그래서 프로세스 레이아웃 됐고 여기는 이제 제품별 이게 그래서 제품별 배치 여러분 제가 아예 그냥 카피를 해서 여기다 화면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좀 화면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어렵죠. 이게 그래서 우리 설비 배치할 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바로 뭐가 된다? 이렇게 요게 바로 뭡니까? 이게 공정별 배치죠. 공정별 배치.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 얘를 공정별 배치는 프로세스 레이아웃 레이아웃이라고 하고 이게 그 다음에 제품별 배치 이제 제품별 배치의 특징은 대량 생산 방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대량 생산 방법. 그래서 제품별 배치의 특징은 우리 여러분들 이미 내려다 제가 나눠준 자료에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바로 뭡니까? 제품별 배치의 특징이요. 그래서 얘를 프로덕트 레이아웃 이렇게 요거 이미 우리들 세개 설명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룹 테크놀로지, 셀룰러 방식 이렇게 복잡한 것들을 우리 이렇게 복잡한 것들을 요렇게 우리 간단하게 그러니까 우리 한번 다시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화면에서
여러분들 요거 봤죠? 요거 그룹 테크놀로지 이렇게 복잡하게 홀류 생산이 되는 이거를 어떻게 바꾼다? 이렇게 특정한 유사한 작업군으로 묶어서 그룹핑하는 거죠. 그룹핑. 그래서 그룹핑하는 요런 형태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요렇게 바꾸는 거죠. 요렇게 이거를 그래서 워크셀을 아이고 이 똑같은 그림이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홀류 생산의 방법을 이렇게 워크셀로 이렇게 셀 형태로 그룹핑을 해가지고 유사성의 원칙에 의해서 그룹핑하는 요 방법, 이게 셀룰로 방식이죠. 이게 대표적으로. 그래서 요 방법은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블록 계산하는 거 있죠. 블록 계산하는 방법. 이게 그래서 블록 계산하는 방법. 여기서 우리 블록 계산하는 방법 한번 우리 예제를 보겠습니다. 예제를. 그래서 우리 블록 계산하는 방법. 요거 우리 요게 지금 요게 공정별 배치에서 지금 최적 설비 배치안을 만드는 거예요. 공정별 배치에서 공정별 배치에서 최적 설비 배치안을 만드는 방법을 지금 요렇게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 예를 지금 보여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블록 계산하는 거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원래 요게 243651이 요게 요 243651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게 초기 버전이죠. 이게 초기 설비 배치한 초기 설비. 요게 초기 설비 아니고 얘를 어떻게 된다? 얘를 요렇게 바꾼다는 얘기죠. 얘를.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243651을 543216으로 바꿨을 때 실제로 변동되는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걸 계산한 거잖아요, 우리.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계산하는 게 우리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우리 강의 자료에 있는 거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얘를 어떤 형태로 바꿨냐면 아유, 이게 자꾸 카피가 안 돼. 팽으로 보기 편하게 우리 이렇게 한번 제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렇게 됐으니까 여기에서 우리 요걸 갖고 초기 설비에 취하는 1, 2는 어때요? 1하고 2는 쫙 해서 우리 요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 요거랑 같이 보는 게 낫겠죠. 이렇게 같이 보는 게. 그래서 1하고 2니까 하나, 둘, 셋, 세 칸 움직였네요. 1하고 2는 전체 밴도가 20번 왔다 갔다 하고 갔다 왔고 그다음에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 칸이니까 세 칸 움직였고 이렇게. 그래서 초기 설비 배치안이 여기 초기 설비 배치안이 움직인 횟수를 여기다 다 놓고 움직였던 디스턴스에 이 횟수를 입어놓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최적 설비 배치안이 요거죠.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렇게 최적 설비 배치안. 1, 2는 어때요? 1, 2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1, 2는 한 칸 움직이는 거예요. 한 칸. 한 칸. 이게 그러니까 여기다 그대로 곱해서 60이 됐고 얘는
요 20에다가 한 칸이니까 그대로 20이 된 거죠. 1 곱하기 20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전체 요거 아이디 다 곱해서 곱한 다음에 더한 값이 785인데 개선안에 대한 아이디 값이 전체 400이 나왔네요. 그죠? 이렇게 400.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냐? 거의 약 한 50% 정도를, 절반 정도를 줄였다. 거의 약.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최적 설비 배치안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했고, 그 다음에 라인 밸런싱 보십시다. 이제 이게 여러분들 지금 요 계산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여러분들 요 계산 문제가 요게 공정별 배치의 최적 설비 배치안, 공정별 배치의 최적 설비 배치안입니다. 이게 공정별 배치의 최적 설비 배치안이 이렇게 비포 애프터가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게.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라인을 밸런싱 하는 거에 관련된 것들을, 라인 밸런싱 하는 것들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라인 밸런싱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예제를 여러분들한테 다 똑같이 드렸습니다. 제가 PT에 있는 자료 그걸 갖고 그대로 보시면 돼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전체 라인이 설비 배치가 다음에 이렇게 공정별 특성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연결돼 있다. 보고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체 244초가 걸렸고, 요걸 갖고 우리 그대로 우리 라인 밸런싱에서 주로 쓰는 방법이 바로 요거죠. 우리 중요 개념 해가지고 나왔던 방법.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여러분들 요거 시험 문제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공지한 내용 그대로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뭐냐? 기대 산출률, 그 다음에 리드 타임, 즉 사이클 타임 얘기하는 거고 이론적 최소치가 어떻게 되고 유효 시간, 효율, 밸런스 지연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들 반드시 여기서 계산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 이론적 최소치 전체 244초니까 244초가 나와 있는 이 작업을 우리는 이제 어떤 형태로 할 거냐면 이제 라인을 균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화시키는데 여기 나와 있던 요 작업을 갖고 이제 우리 문제를 한번 우리 맨 끝에 강의 슬라이더 맨 끝에 문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요 문제를 한번 우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 이렇게 이제 공정의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서 기대 산출률에 대한 것들을 한번 우리가 전제차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대 산출률은 여기 보겠습니다. 다음 공정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공정이 있고 공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향후 석 달 동안 한 주에 2,400개씩 생산 공정의 생산의 목표를 갖고 있다. 공장 작업 시간에 한 주당 작업 시간은 40시간이다. 한 주당 2,400개를 생산을 해야 되는 목표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냐면 기대 산출률을 먼저 구한다. 기대 산출률. 그러니까 기대 산출률의 개념은 라인 밸런싱의 목표는 산출률을 만들어내는 거를 생산 계획에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계획이 한 주당 2,400개니까 2,400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 주당 40시간이니까 여기에다가 한 주에 40시간 이렇게 그래서 전체 40시간이니까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나누면 어떻게 돼요? 60개네요. 60개. 그죠? 60개. 시간당 60개씩 만들어야 된다. 이게. 그래서 60개씩 만들어서 여기다가 40시간을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2,400개 한 주에 만들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당 60개. 그래서 기대산출률 R이라고 했을 때
기대 산출률 R은 어떻게 되냐? 한 시간당 몇 개씩 만들어? 60개씩 산출해야 돼, 반드시.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서 라인의 리드 타임, 사이클 타임은 얼마입니까? 이게 사이클 타임.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C는 사이클 타임, C 리드 타임은 완제품 한 단위 만드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니까 기대 산출률, 시간당 산출량의 역수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R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R분의 1이니까 바로 뭐가 돼요? 시간당 기대 산출률이니까 60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얼마가 될까요? 시간당 60분에 60개 만들어요. 그럼 한 개 만들 때 소요되는 시간은 얘는 1분이 되겠네요. 1분. 60초. 60초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전체 리드 타임은 기대 산출률의 역수를 구해서 나오니까 R에 대한 것들을 역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그럼 최소 작업장의 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 최소 작업장 수. 전체 244초입니다. 여기가 이게. 그러니까 총 작업 시간은 어떻게 돼요? 총 작업 시간은 244초예요. 그러니까 최소 작업장 시간은 이론적 최소치. 이론적 최소치. 그래서 TM은 어떻게 되냐? 서메이션 T입니다. 이게 서메이션 T. 이렇게 서메이션 T니까 전체 작업 시간이 얼마예요? 244초네요. 그러니까 저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TM을 구하면 이론적 최소치를 구하면 244초를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사이클 타임으로 나눠주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서메이션 T에다가 사이클 타임으로 나누니까 1분이잖아요. 여긴 단위가 초니까 60초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전체 244를 전체 작업 시간 244로 나온 거를 어떻게 되냐? 한 개 만들 때 60초를 나누니까 4.07. 네개가 넘었네요. 그러니까 작업장의 숫자는 몇 개로 만들어야 된다? 5개로 만들어야 된다. 5개. 5개. 근데 우리 여기 작업장을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작업장이네요. 이게. 그래서 9개의 작업장이니까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라인을 균형화시킨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사이클 타임이 이게 60초니까 60초 단위로 묶으란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60초 단위로 묶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거 60초로 묶는 겁니다. 60초 단위로. 60초가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후행 관계 도표가 맨 앞에 애가 A가 시작되고 그러니까 A가 시작되죠. 이렇게. 얘는 몇 초예요? 얘 40초. 이게. 그다음에 또 B 보니까 B가 얘가 B는 30초. 이게 A가 있고 B가 있고 이게 그다음에 C를 쭉 해서 봤더니 어떻게 돼요? 얘가 C가 50초가 되네요. 그러면 C는 어떻게 되냐? C는 50초 이렇게. 그래서 60초가 넘으면 안 되니까 60초 단위로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장이 일단 이렇게 한 개. 그다음에 작업장 C가 이렇게 한 개. 그다음에 B를 봤더니 B가 30초고 B가 30초고 얘가 그 다음에 D를 봤더니 D가 40초 그 다음에 쭉 30초씩짜리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쭉 해서 봤더니 우리가 C에서 C 쭉 해서 나오니까 요걸 우리 선후행 관계 도표를 이미 요걸 통해서 네트워크를 그린 상태에서 보는 게 낫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공정교회 배치를 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예를 이렇게 들어준 거죠. 그죠? 그래서 244초를 앞에 244초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44초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얘를 60초 단위로 묶는 겁니다. 60초. 60초가 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0초, 여기 50초. 이론적 최소치니까 TM이니까 TM을 몇 개 만들어야 되냐면 5개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5개. 그러니까 작업장의 수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50초 C, 그 다음에 B하고 F 여기 나오니까 여기 이렇게 하나 묶어버리고 여긴 실제로 몇 초가 나올까요? 30초, 25초니까 얘는 30초에 포함되니까 30초.
이렇게. 여기 D하고 G는 40에 15초니까 얘기는 실제로 55초지만 선행이 없어서 얘는 40초.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26초가 되겠죠. 선행이 있으니까. 18이 포함되니까 여긴 26초 이렇게. 그래서 지금 공정 내에서 작업 시간을 묶어서 60초 단위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 최소치가 몇 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론적 최소치를 다섯 개로 묶었습니다. 라인의 효율을 볼게요. 라인의 효율을 보니까 라인의 효율은 서메이션 t 즉 244초죠. 작업 시간이. 얘를 어떻게 돼요? 작업 시간의 전체 사이클 타임에 60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작업장이 숫자가 다섯 개죠. 그러니까 요 다섯 개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전체 라인의 효율은 300분의 244초 이렇게 돼가지고 81.3%. 그러면 이게 라인의 효율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나왔던 대로 밸런스 지연율은 어떻게 될까요? 유유 시간은 어떻게 돼요? 유유 시간. 여기서 말하는 요거 요 유유 시간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유유 시간. 여기 공정이 다섯 개가 있고 그다음에 사이클 타임이 60초가 되고 작업 시간은 마이너스 244초니까 어떻게 되냐? 56초가 유유 시간이 되네요. 그죠? 이게 효율은 조금 아까 이렇게 했고 밸런스 지연율은 어떻게 돼요? 밸런스 지연율은 여기서 100에서 효율을 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81.3%를 빼면 요게 바로 어떻게 돼요? 밸런스 지연율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요 문제 출제 이게 우리 요런 문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시간을 준 다음에 기대산출률 그다음에 리드 타임 이론적 최소치 그다음에 여기서 유효 시간 효율 밸런스 지연율 요거 문제 하나의 세트 이렇게 요거 출제 요거 내가 수업 시간에도 여러분들 이거 출제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요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 알아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것들 다 요게 6장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6장에 이게 그래서 6장 했고 그래서 6장은 요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6장 요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시 쭉 뭐 책에 나와 있는 내용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다. 그러니까 그대로 들어가면 됐고 쭉뭐 여기 뭐 다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도 풀었기 때문에 이제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 넘어갑니다. 쭉 해서 우리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배우냐면 우리가 이제 수요 예측은 이미 앞에 중간고사에서 했었고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배웠던 내용이 이제 뭐냐면 바로 이제 15장입니다. 15장. 우리 15장 SCM부터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SCM.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SCM에서 이런 내용들은 공급사슬 관리. 그래서 공급사슬 관리에 관련된 것들을 한번 우리가 여기서는 주로 이제 여러분들 어떤 거가 나온다? 이제 공급사슬 관리에서는 설명하고 약수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주로 나온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쭉 여러분들한테 공급사슬에 대한 것들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사슬에서 우리 여기 강의 자료에 나왔던 거 보면 공급사슬에 대한 개념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뭐냐 공급사슬에서는 이 공급사슬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 공급사슬의 이 채찍효과입니다. 채찍효과. 그래서 이 공급사슬의 채찍 효과를 한번 반드시 얘는 기억해야 된다.
공급 효과의 이 채찍 효과, 공급 사슬에 대한 채찍 효과. 이 채찍 효과가 왜 발생하는 거죠? 채찍 효과, 이 수요에 대한 시장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재고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죠? 재고 확보하면서부터 변동성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 재고인데 어떤 재고죠? 여기서 수요 불확실성 안전 재고죠. 안전 재고, 안전 재고. 이건 반드시 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설명할 때. 채찍 효과. 그래서 이러한 시장에 대한 수요의 불확실성이 존재할수록 어떻게 되냐? 안전 재고가 발생한다. 이게 그래서 채찍 효과를 발생시키는 주요한 원인들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교재, 교재. 채찍 효과를 발생시키는 요 내용이 몇 페이지 나와 있냐면 4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416페이지에 요 내용 반드시 숙지 공급사슬의 채찍 효과. 이 제일 중요한 문제. 이거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요거는 공급사슬의 채찍 효과. 이게 그래서 요 내용은 반드시 우리 요거를 숙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수요의 불확실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 즉 보유하는 재고량이 늘어나게 되는 상황적 특성을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장의 수요에 대한 접근이 어려우니까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발주를 넣었을 때 오는 시간에 대한 불확실성이 기니까, 즉 리드 타임이 길수록 발주에서 리드 타임이 길수록 변동성이 생기니까 보유 재고량을 늘어나게 하려고, 즉 많이 보유하게 되고, 그다음에 정보 공유에 대한 지연. 그래서 정보의 흐름과 물적 유통의 흐름이 동기화가 되지 않으면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걸 위한 뭘 갖게 된다? 재고량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요 부분은 정리를 잘한다. 416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정리가 됐으니까 꼭 한번 잘 정리할 수 있도록 416페이지서부터 418페이지까지, 418페이지까지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공급사슬에 대한 채찍 효과. 요거 시험 문제 아주 단골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쭉 해서 넘어가고 구매 봅시다. 구매. 이게 생산 구매 의사결정. 구매 생산 의사결정에 대한 것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쭉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돼서 BEP 수량 구하는 거, 그죠? BEP 수량 구하는 문제. 요거 우리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건 일반적으로 잘 이제 알이라고 생각하고 아웃소싱 하는 부분 보자. 아웃소싱, 아웃소싱. 이제 아웃소싱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아웃소싱을 저기 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전략적 의사결정의 문제다. 그래서 핵심 역량은 되도록이면 아웃소싱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그래서 아웃소싱은 어떻게 되냐면 주로 어떠한 형태로 코스트 다운 시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 목적 중에 하나가 되고 이게 그래서 아웃소싱에 대한 것들은 반대로 이게 비용 절감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역량이 나타나는 파트는 절대로 아웃소싱 안 하는 특징이 나타나게 된다. 이제 그래서 아웃소싱에 대한 것들 쭉 해서 정리가 됐고 옵쇼링 이게 옵쇼링 여러분들 이거 옵쇼링은 아웃소싱하고 옵쇼링을 헷갈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가 어떻게 되냐? 아웃소싱하고 같은 말이 아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프쇼어링은 기업들이 어떠한 생산이나 서비스의 어떠한 특징의 기능이 갖고 있는 그 역량을 어떻게 되냐면 인건비가 싼 해외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건비가 싼 그 지역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것이 누구 소유냐면 바로 이 글로벌 기업 또는 어떻게 돼요? 뭐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전자가 이제 그 생산 기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기업의 바깥에 있는 또 다른 어떠한 기업한테 외주를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기업의 기능 하나가 해외 인건비가 싼 지역, 비용이 저렴한 지역으로 아예 이전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프쇼어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때요? 이제 기업이 갖고 있던 이러한 이 기능을 해외에 이렇게 저렴한 지역으로 이제 이렇게 어, 운,
이전시키는 형태. 요거의 오프쇼링의 반대말이 바로 뭐예요? 이게 리쇼링. 그래서 여기 이런 형태로 그래서 리쇼링 이렇게 리쇼링은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 기지 역할, 생산 허브를 갖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돼요? 한국으로 본국으로 이렇게 다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리쇼링. 이게 최근에는 어떻게 돼요? 니어쇼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니어. 그래서 그러니까 근처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본국에서 먼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근처 지역으로 가까운 지역으로 니어쇼어링을 한다. 이게 직접적으로 통제가 가능하고 가깝기 때문에 본국에서 직접 통제하는 것처럼 그러한 메리트가 있다. 이게 그래서 오프쇼어링 요것도 중요한 내용. 오프쇼어링 이게 그다음에 글로벌 소싱 뭐 글로벌 소싱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 요즘은요. 이게 그래서 뭐 글로벌 소싱에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요거 한번 봅시다. 공급자 선택의 문제, 공급자 선택하고 인증 문제. 이거 뭐라 그랬죠? CQDF 그죠? CQDF. 일반적으로 CQDF를 많이 쓴다. 가격, 품질, 납품 이런 것들 이렇게 세 가지 쓴데 여기다가 요거까지 포함시킨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왔던 것처럼 우선 경쟁 역량과 주문익 등 요건을 고려해가지고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서 우선 경쟁 역량이 바로 뭐예요? CQDF 이거죠. 경쟁 역량이 이게 그다음에 주문익 등 요건은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본질적이고 코어 컴피던시 차별적인 역량이 구현되는 그것들을 내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별적인 특성을 내가 계약을 통해서 우리 내 거로 이제 같이 확장하는 그러한 형태, 역량을 이제 계약 관계로 이제 확장을 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공급자 선택하고 인증하는 거. 이것서 내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우리 국내 대기업들 현대자동차의 5스타 제도, 뭐 삼성전자, LG전자, 뭐 포스코 이런 기업들 대기업 인증 제도 이거 나왔던 거 다 설명했죠. 기억나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이러한 형태가 주로 많이 활용되더라. 그래서 공급자 선택 기준하는 거 가중합 방법이죠. 가중합 방법. 이거 가중치에다 놓고 어떻게 돼요? 점수 이렇게 곱해가지고 합산 점수 구한 거죠. 이렇게 공급자 A의 합산 점수 이렇게 얘의 합산 점수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합산해서 가장 좋은 애를 고르게 되는 거죠. 그죠? 공급자 인증에 관련된 것들 쭉쭉쭉쭉 이것들 좀 넘어갑시다. 이게 뭐 협력적 관계냐 경쟁적 관계냐 공급자 관계에 따라서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 협력적 관계.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CQDF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전략적 이 협력적 관계. 그래서 콜라보레이티브 플래닝 포캐스팅 리플레이시먼트. 그래서 CQDF 이거 나올 때 이런 거 붙여요. 예. Collaborative Planning, Forecasting, Replacement, CPFR. 그래서 이런 CPFR이 협력적인 관계에서 주로 이렇게 정보 공유를 하고 협력 기반으로 공급망 안에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라든지 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낮추는데 도움을 많이 준다.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고 구매 방법 봅시다. 구매 방법. 집중 구매 방법하고 집중 구매 방법이 바로 뭐예요? 이게 중앙 일괄 구매죠. 중앙 일괄 구매 방법이 있고 이건 어떻게 돼요? 분산 구매 방법이죠. 분산 구매 방법.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에 대한 차이를 이렇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맥도날드 얘기했죠. 그죠? 맥도날드가 전 세계에 필요한 햄버거 패티하고 빵하고 양상치를 본사 미국에서 구매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전 세계로 다 보내는 방법이에요. 그죠? 이게. 그게 중앙 일가구며. 그 방법 쓸까요? 안 쓸까요? 그 방법 쓰면은 햄버거 가격이 몇십만 원 한다니까. 그죠? 이게. 그래서 중앙 일괄 구매. 이게. 이런 것들 이렇게 하지 않더라. 그러면서 실제로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분산 구매 쓰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나는 식자재 갖다 그대로 업체들하고 전략적 파트너십 맺죠. 샤니. 빵은 어떻게 돼요? SPC의 샤니. 이게 그다음에
저기 양상치 이런 것들은 위탁 재배해가지고 그냥 다 생산 전량 수거하고 빵도 그렇고 패티도 그렇고 치즈는 서울 유업에서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전략적인 로컬의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전략적 관계를 구축하면서 하는 방법이 있다. 이게 바로 뭐다? 분산 구매 방법이다. 이게 중앙 일괄 구매 방법은 여러분 이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학교니까 학교에서 학교 총무과에서 각 학과에서 필요한 복사용지, 보드마카펜, 토너 이런 것들을 1년치 필요한 것들을 한 번에 대량으로 구매한다고 그죠?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돼요? 중앙 일괄 구매. 그렇게 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구매 단가가 굉장히 저렴해진다. 그죠? 구매단 원가를 줄이는 효과가 있죠. 물량의 레버리지 효과. 이게 그래서 그런 형태가 있고 완제품 재고 중앙 집중식 배치가 있고 전방 배치가 있어요. 중앙 집중식 배치가 있고 이게 전방 특히 전방 배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VMI라는 거 했죠. VMI 이게 공급자가 관리하는 공급자 벤더가 매니징하는 벤더 매니저드 인벤토리 요거에 관련된 거 VMI 그래서 협력기업 중소기업이 협력기업이 예를 들면 보드마카펜을 납품하고 있는 협력기업이 납품하는 그 기업에 와서 재고 관리해 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극단적 재고 관리의 예가 바로 VMI다. 그래서 파견 근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임금은 즉 바꿔 얘기하면 나는 구매 기업은 공급하고 있는 공급자 기업의 직원들이 우리 회사에서 일하기 때문에 나는 인건비를 받지 않는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기업들은 중소기업이 직원이 우리 진짜 구매 기업이 여기 직접 와가지고 일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파견 근무하고 있으니까 아무한테나 그런 파견 근무를 허락하지 않죠. 누구한테 합니까? 오랜 기간 동안 계약을 맺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한테만 그렇게 하죠. 이게 그래서 VMI에 관련된 것들 요거 뭐 수송 관리 뭐 크로스더킹 요 크로스더킹에 관련된 것들도 여러분 책 읽으면서 반드시 정리한다. 요것도 설명 다 했다. 크로스더킹 공급 사슬에 대한 성과 측도 요거 뭐죠? 여러분들 인증할 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 공급자가 능력 있는 자야 아니야. 공급자 평가한다 그랬잖아요. 인증하고. 그죠? 그게 바로 뭐였죠? CQDF.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 없어 이걸 평가하는 게 CQDF니까 성과도 어떻게 돼요? CQDF 이렇게 그래서 원가, 품질, 납품 유연성 이게 바로 뭐다? 이게 평가할 때도 저런 형태. 그 다음에 성과 평가도 CQDF 똑같이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특성들은 쭉 다 이제 내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쉽게 알 수가 있다. 그다음에 여러분 이거 한번 볼게요. 이런 예제. 이게 리들의 법칙이에요. 리들의 법칙. 이게 그래서 재고 회전율은 어떻게 되냐? 연간 매출 원가예요. 매출 원가입니다. 매출 원가. 이게 재무제표가 주어지면 연간 평균 총 재고액, 즉 재무제표에 남아 있는 총 재고액으로 나눠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재고에 대한 전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요게. 그래서 리들의 법칙에 관련된 내용인데 어느 기업의 지난한 평균 총 재고액은 20억 원이다. 연간 매출 원가는 100억 원이었다면 이게 1년을 50일이라고 할 때 공급 주수와 재고 회전율을 어떻게 구분하냐? 자, 그래서 일단 재고 회전율 한번 볼게요. 재고 회전율. 매출 원가가 100억 원입니다. 20하니까 연간 몇 회전 합니까? 5회전 하는 거죠. 5회전. 연간 5회전. 이게 그래서 연간 5회전 공급 주수 볼게요. 공급 주수. 공급 주수에 대한 기본 개념은 평균 총 재고액을 주당 매출 원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주수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몇 주분의 공급량에 해당되를 보유하고 있는 재고, 즉 몇 주분의 재고를 갖고 있어요. 공급 주수가 작을수록 재고 수준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재고 비용이 낮아진다는 얘기죠. 이게
즉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공급 주수가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보유 재고량은 늘어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공급 주수는 평균 총 재고액을 주당 매출원가로 이제 이걸 나누는 거니까 연간 52주 영업한다고 했을 때 연간 52주 영업한다고 했을 때 공급 주수는 매출 원가가 100원이 저기 100억이에요. 100억. 이게 그다음에 총 재고가액이 20억 원이니까 요걸 나눠서 그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전체 몇 주 나온다? 10주 나온다. 10주. 10주보다 여러분 어떻게 돼? 공급 주수가 5주가 나온 이 기업에 비하면 10주는 더 많은 거죠. 5주가. 2주가. 뭐 예를 들면 4주, 3주, 2주 공급 주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보유 재고량은 줄어든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 회전율 요거 되게 중요한 개념. 요거 뭐로 한다? 연간 매출 원가를 뭐로 나눈다? 여기에 총 재고가액 재무제표로 그냥 나눠도 되겠네요. 이게 뭐 공급사슬에 대한 특징 같은 것들 뒤에 있는 것들 한 번씩 읽어보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 몇 가지 제가 골랐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제가 설명한 그런 내용들은 반드시 머릿속에 숙지한다. 이게 그래서 공급사슬에 대한 것들도 SCM에 관련된 것들도 했고 이제 우리 이제 8장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8장에서는 생산 능력에 관련된 특성이 있어요. 이게 생산 능력에 대한 것들인데 우리 그거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먼저 8장에 대한 보조 자료부터 먼저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장에 보조 자료 여기서 쭉 해서 여기 나왔네요. 이렇게 쫙 해서 여기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캡서티 매저에 대한 것들 요거 시험 문제 출제 요거 시험 문제 요거 시험 문제 반드시 출제합니다. 반드시 요거 시험 문제 출제 요건 제가 수업 시간에도 출제한다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규모의 경제와 규모의 비경제에 관련된 것들 요것들도 한 번씩 여러분들 숙지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생산 능력, 이제 생산 능력 전략, 능력 전략이죠. 전략. 그래서 전략이 제일 첫 번째는 확대주의 전략이 있죠. 확대주의 전략.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두고 보기 전략이 있네요. 두고 보기 전략.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혼합한다 그랬죠. 혼합주의 전략, 이게 혼합 전략 같은 것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생산 능력 전략 반드시 머릿속에 숙지한다. 요거 우리 책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기계대 수구하는 거. 필요한 기계대 수구하기. 요거 어떤 문제? 우리 여러분들 요걸 머릿속에 숙지하면 된다. 요거 요거도 출제하겠다. 이렇게. 어. 요 문제 필요한 기계 대수 출제 요거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제 다 했고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능력에서 쭉 해서 생산 능력에 대한 정의 쫙 뭐 여러 가지 나오죠. 그래서 가동률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피크 애플설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피크 생산 능력, 유효 생산 능력, 실제 생산 능력 요거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반드시 여러분들
여기에 생산 능력에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좀 숙지를 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생산 능력에 관련된 것들 여기도 우리 책에도 여기 가동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이 가동률 이런 것들 반드시 숙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피크 유효 생산 능력 이거 P 캐퍼설티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나오면 이펙티브 캐퍼설티가 이렇게 되고 액추얼 아웃풋이 이제 이렇게 된다. 이거와 액추얼 아웃풋은 같을 수도 있다. 이렇게 현실적 특성을 고려한 최대 생산 능력이 바로 뭐예요? 여기서 유효 생산 능력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숙지한다. 그 다음에 설비에 대한 것들, 뭐 설비에 대한 특성 쫙 해서 여기 생산 능력, 완충 생산 능력, 완충 생산 능력, 완충 생산 능력이 여러분 뭔데요? 완충 생산 능력이 여기 슬랙입니다. 슬랙. 슬랙 우리 한번 머릿속에 한번 둘까요? 니은자 그림에서 컨티뉴어스 라인 이렇게 뭐 이런 형태로 쭉 되어져 있는데 이 완충 생산 능력은 어떻게 돼요? 주로 대량 생산 쪽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주문용 프로세스가 반영된 이쪽에서는 의미가 없고 주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컨티뉴어스 공정에서는 슬랙이 보통 가동률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90에서 보통 95. 슬랙이 어떻게 돼요? 슬랙이 보통 5에서 10 정도 이렇게 여유 생산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충 생산 능력. 이게 범퍼 역할하는 거고. 라인은 가동률이 얼마요? 80에서 보통 85%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의 슬랙은 보통 몇 퍼센트? 몇 퍼센트? 15에서 보통 한 20% 정도의 슬랙을 준다. 이게 그래서 완충 생산 능력은 생산 능력에서 평균 수요를 빼면 이게 완충 생산 능력, 슬랙입니다. 슬랙. 이게 그래서 큰 완충 생산 능력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서 의도적으로 큰 여유 생산 능력을 유지하게 하는데 이거는 바로 뭐냐면 생산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비용보다 생산 능력의 건설 운영 비용이 어떻게 돼요? 더 작을 경우에 그때 저렇게 큰 완충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쫙 이렇게 대응하는 그러한 측면에서의 전략이 있다. 적절한 완충 생산 능력은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킨다는 얘기예요. 작은 완충 생산 능력은 슬랙을 적게 유지하는 그러한 전략.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여러분들 머리에 숙지하면 좋겠다. 이미 이건 앞에서도 누차 설명했다. 이게 규모의 경제에 관련된 것들도 아까 얘기했죠. 규모의 비경제, 즉 최적의 규모를 넘어서면 도리어 규모의 비경제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규모의 경제와 규모의 경제에 대한 특징, 그 다음에 규모의 비경제에 대한 특징, 이런 것들 잘 좀 정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산 능력에 대한 추가 시기, 그래서 선점 전략, 관망 전략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생산 능력 전략이다. 능력 전략. 그래서 이게 선점 전략이 바로 뭐예요? 얘가 확대주의 전략. 얘가 확대주의 전략이 되고 관망 전략은 어떻게 돼요? 두고 보기 전략이네요. 그죠? 두고 보기. 그래서 얘 어떻게 돼요? 기다리라고 wait and see 해가지고 나오고 선점 전략은 확대주의적인 이러한 측면으로 해서 주로 운영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선점과 이 관망, 즉 두고 보기 전략을 반드시 숙지해가지고 잘 정리하는. 요거 시험의 단골. 이게 입지 결정하는 부분 봅시다. 입지 결정하는 방법 일단 이렇게 되는 방법이 있죠. 가중합 방법. 서메이션 하는데 WI에다가 XI 이렇게 가중합 방법. 그래서 내가 학교에 어떤 입지를 결정할 거예요. 학교를 하지 말고 공장을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A 도시가 있고 B 도시가 있고 C 도시가 있는데 이거에 맞게 공장에다가 지금 내가 이제 요인을 쓰는 거예요. 노동력. 뭐 예를 들면 세금, 이게 세금. 그다음에 무슨 뭐 또 뭐 있을까요? 시장 크기 이렇게 해가지고 노동력은 0.3, 세금은 0.1,
여기는 0.6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100점 만점으로 이렇게 점수 주는 거죠. A 기업은 A 도시에다가 내가 입주하려면 여기는 실제로 뭐 80점. B 기업은 얘는 70점. 얘는 90점. 세금은 어떻게 되냐? 얘는 90점, 85점. 얘는 어떻게 되냐? 80점. 그 다음에 시장에서의 시장 수요. 얘가 만약에 시장에서의 크기, 수요가 발생하는 거의 특징이라고 하면 여기는 95점, 여기는 90점, 여기는 85점 이렇게. 그럼 요거 전체 합계는 어떻게 될까요? 합계는 이렇게 가중합이니까 80 곱하기 0.3 더하기 90 곱하기 0.1 더하기 85 곱하기 0.6 해서 여기 점수가 A 지역의 점수, B 지역의 점수, C 지역의 점수가 여기 곱해서 나오겠죠. 그래서 가장 점수가 높은 지역이 바로 뭐가 된다? 이게 입지 결정하는 가중합 방법에 의한 입지 결정 방법이 된다. 서비스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쪽에 근접해야 되니까 주로 고객 근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요하게 고려하는데 서비스업에 관련된 것들은 우리 다 제외하기로 했어요. 이제 국제적으로 어떠한 입지 결정하는 거 이거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특히 해외 시장으로 나갈 때는 이문화 경영이라는 거. 이게 그래서 문화적인 특성, 그거에 따른 어떠한 작업 인력의 특징, 노무비 해가지고 쭉 여러 가지가 구분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까 했던 대로 이거 입지 1하고 2 할 때 가중합 방법을 해가지고 가중치 0.15, 0.5, 0.05, 0.05, 0.05, 0.1, 0.6 이렇게 해서 점수 이렇게 그냥 이렇게 곱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다 썸한 거죠 이게. 입지 완투에 대한 것들을 이제 비교할 수 있다. 가중합 방법이다 이게. 그 다음에 BP 방법, BP. 이거 BEP는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거 A 지역, B 지역, C 지역에 이거 입지 결정하는 거 여기 똑같습니다. 고정비와 변동비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수원에 입지하는 경우, 자 인천에 입지하는 경우 이게 그다음에 대전에 입지하는 경우 쫙 해서 고정비가 이렇게 있고 단위당 변동비를 놔서 Y는 이렇게 한 다음에 시장의 수요가 예를 들면 2,500개 정도가 발생하더라 그랬을 때 어느가 비용을 가장 큰가 작은 거 골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게 최적의 입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BEP 하는 거는 뭐 별도로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게중심점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바로 뭐냐면 무게중심점이라는 거예요. 무게중심점 이게 그래서 한번 볼게요. 다음과 같은 어느 특정한 지역에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내가 그래서 이 네 개 도시를 다 커버하는 지역에다가 딱 이 좌표를 잡으려고 하면 가운데다 그냥 딱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 더 많은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그런 형태로 되고 우리 책의 예제는 어떻게 됩니까? 즉 A부터 시작해서 E까지의 어떠한 창고가 있는데 시장 수요가 많은 지역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더 근처로 가고 싶은 거예요. 시장의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그래서 여기 XY가 좌표가 있고 운송량이 있어서 요거 갖고 어떻게 되냐? 482, 32, 그다음에 88이 64 이렇게. 이렇게. 요 X하고 Y의 좌표값은 어디서 구했냐? 실제로 2차원 평면 위에다가 이렇게 찍은 거죠. 이렇게. 우리 이렇게 찍어서 나온 값입니다. 그래서 그 값을 갖고 어떻게 된다? 그대로 좌표값을 쓴 거죠. 그래서 이걸 갖고 여기다가 482, 32, 여기에 88이 64, 그래서 640.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218, 9218, 이렇게. 그래서 전체 합을 내면, 서메이션 하고 여기도 서메이션 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체 서메이션 한 게 어떻게 됩니까? 엑셀 서메이션 한 게 980. 그 다음에 서메이션 Y를 한 것이 얼마예요? 여기가 100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운송량이 전체 200이니까 이걸 어떻게 되냐? 200으로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죠. 운송량으로. 그러면 좌표값이 딱 찍히는데 그 좌표값을 뭐라고 한다? 무게중심점. 수요의 특성을 고려한 무게중심점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팔장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다 배웠다. 팔장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재고에 관련된 것들 봅시다. 재고.
여러분들 재고에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별도의 자료를 나눠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갖고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하면 더욱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보고 이런 형태로 해서 시험 문제를 제가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요하다라고 찝은 것들만 좀 보세요. 그래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